이제 두 번째 파트,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예요. 앞에서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 선수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면 스포츠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런 문제를 보는 거죠. 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거 없고요. 이 그림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선수의 미래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제가 거의 그러거든요. 너는 이제 뭘 해야 돼? 넌 어디까지 성적이 올라가야 돼? 지금 너의 위치는 여기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포츠 지도자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죠. 네. 자기 검열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뭐 유일하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계약이지, 계약. 그죠? 그런데 그 계약은 지도자를 비폭력적이게 아니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라라고 요구하죠. 왜냐하면 성적 안 좋으면 바로 자를 거야 라는 계약이니까. 자, 그래서 장치가 부족하다. 폭력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자는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되새기자. 자신의 지위나 이익보다 선수의 이익과 결정권을 우선시하자. 좋은 얘기 다 써있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요, 문장 써놓고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 윤리와 관련한 이런 문장들은 주로 제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 선생님이라고 저희 저자분 한 분이 내용을 좀 채우고, 그리고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근데 문장은 제가 잘 만들거든요. 문장 만들어 놓고 나면 깜짝깜짝 놀라. 내가 이런 문장을 썼다고? 뭐 이런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 정도일 뿐이다 라는 거지. 자, 지도자의 폭력이 가능한 이유를 봅시다.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욕하고 막 난리 난 거지, 그치? 잘못된 인식이 일단 깔려 있어. 지도자의 폭력이 선수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시적으로 향상시키지만 선수의 수동적인 태도를 강화해서요, 발전은 저해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시의 부족이에요. 되게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라커룸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선수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냥 슬슬슬슬 읽고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관행화되어 있어, 관행화.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수를 언제나 야단치고 폭력을 해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말려.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스포츠팀은 원래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가능한 이유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날개에 뭐 이런 게 있네요. 지도자 폭력의 개선 방안 어쩌고 되어 있는데 좋은 말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림에 막 지도자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애를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옳지 않아.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여전히 그럼에도 자행되는 이유는 뭐다? 일단 폭력이 많이 용인돼. 지도자가 애 때리는데 뭐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와 부모의 실적지상주의. 일단 성적이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체벌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네. 아까 얘기했죠, 왜 불안정한지. 그 다음에 팀과 선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자,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한 4번, 5번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뭐 따로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래? 이제 지겨워 이거. 선수의 체벌이 발생하는 이유, 성적지상주의, 지도자의 불안한 지위, 스포츠팀에 만연되어 있는 군대식 문화, 아니면 엄격한 위계질서, 체벌의 효과에 대한 편견,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어. 이게 원인이야.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부터 보죠. 원인.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이에요. 그러면 학부모가 지도자한테 금품을 제공한대. 응? 그러면 금품을 제공하면 지도자가 비윤리적으로 변하나요? 아, 그걸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엔 스포츠 클럽의 지도자가 부족하면 지도자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나요? 희소 가치가 높아. 그럼 몸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인가? 잘 생각해봐요. 저 지금 막 아무 말 대체 차고 있는 거야. 팀 성적에 대한 부담이 높을 때 지도자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불안정한 근무 형태, 계약의 형태가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이 된다. 자, 답은 뭘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알겠어. 그치?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니까요. 근데 이런 건 괜히 있는 거지. 학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금품을 제공하는 일.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이긴 한데, 행위 현상이긴 한데, 그게 과연 원인이 되는가? 그러면 돈을 주면 더 비윤리적이 되나? 잘 모르겠어. 응? 누굴 편애하고 뭐 이러나 보다까지 나와야지 이게 원인인 거죠? 근데 요거는 더 이상해. 스포츠 클럽의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지도자가 비윤리적이 되나요? 이건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문제를 잘 못 내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처럼 A는 A고 B는 B고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윤리학이라는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문장이 이상한 문장들이 막 선택지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차별의 해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때리면 성적 오른다라는 그런 왜곡된 인식을 전환해야죠. 왜곡된 인식을 전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돼요. 생각을 하면서. 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린 놈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어디까지는 허용한다라는 건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다 공지하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괜찮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제도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해도 선택지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답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성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성폭력의 희생자라면 그러면 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까? 옛날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특히나 성폭력의 희생자가 여자들이 많으니까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같은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듣고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성폭력을 한 가해자가 당당하지. 자, 어쨌든 스포츠에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스포츠 조직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이 매우 다양하고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스포츠 안에 불평등한 권력의 구조, 위계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그게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제 성폭력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면 근절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처벌에 강화하여야 돼. 처벌. 한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관련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자. 교육하재요. 또한 성폭력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해. 폭력이든 그게 성폭력이든 간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고발을 할 때 가해자가 몰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계화되어 있는 문화, 권력구조, 불평등이 이러니까 고발을 하려면 가해자를 거쳐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고발 못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가 고발되었구나를 알고 미리 여러 가지 이제 손을 써놓고 방어책을 대비하고 방어책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자 어쨌든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 당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운영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본때를 보여야 돼요. 학원 같은 저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성폭력이 아니면 성추행이 흔하게 발생했었어요. 예전엔. 왜냐하면 똑같아. 이쪽도 성적만 올리면 최고야 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기도 쉽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못된 그 강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그러면서 성추행, 성폭력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해결됐잖아요. 학원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이라도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당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학원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들은 이게 밥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지. 혹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거고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원가에서는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처벌? 다시는 못 그러게?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절 방향으로 교육하자. 그리고 이제 고발장치 만들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실을 운영하자. 가해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자라는 거. 이건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상식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니까 가볍게 한번 봐요. 체육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성별 융합 학습 교육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성별 융합 학습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감수성을 키워주자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은 나쁘거나 이런 행동은 좋구나, 괜찮구나, 이런 걸 자꾸 접촉을 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알게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환상 같은 걸 가지잖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해서, 여자아이들도 남자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응? 이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발달돼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성별 융합 학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평등 의식도 생겨요. 이걸 하면. 근데 주변 사람의 묵인, 모른 척, 사회에 무관심을 하자. 이게 방지책이라고? 말도 안 되지? 상식에 가깝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체육단체들의 의무적 예방교육 시행하자. 스포츠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하자. 뭐 이럽니다. 학원 운영할 때도 이것 때문에 되게 귀찮아. 이 예방교육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연수라고 치고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했던 얘기 또 듣고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할 생각은 1도 없는 사람도 가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각성을 만들어요.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예민한 문제구나. 뭐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 말 안 들으면요 이렇게 딱밤도 때리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가볍게 야야야야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오히려 걔네들이 저한테 막 접근하고 그러면 거리두기 막 이럽니다. 오해받기 싫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권한이에요. 교육자가 어때야 하는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폭력적인 교육자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죠. 그죠? 이 아이도 이 교육자, 이 지도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눈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런 관계. 저도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뭉개고 들어오면 저는 그러죠. 나는 니네 삼촌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아니야. 저리 떨어져. 나한테 찝쩍거리지 마. 뭐 그럽니다. 장난으로. 자, 어쨌든 교육자로서 지도자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자. 스포츠팀의 지도자는 감독, 코치 역할 외에도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 그게 일종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기술만 가르치고 승리를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잘 성장하도록
잘 성장한다는 건, 학생이 잘 성장한다는 건 키만 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통해서 충분한 지적 능력을 키워가고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직한 인격체를 만들자. 바람직한 인격체 그러면 지덕체 이 말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돕자. 지도자는 선수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자. 그리고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자. 자, 이런 접근이 선수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여기 좋은 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 될 거라면서요. 그러려고 이 공부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만 고민하면서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학습자에 대해서. 그리고 팀과 선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유발할 줄 알아야죠. 긍정적인 가치관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시설이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수와 소통하면서 선수나 팀이 가진 갈등을 해결해가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그 스포츠 환경, 운동 환경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좋은 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로 바람직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일 거라는 거야. 교육자로서의 책임도 있어요. 선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 폭력적인 방법은 지양해야 돼. 지향 아니고 지양해야 해. 민주적인 교육 태도를 가져야 돼. 견지는 굳게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어휘가 부족하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단어가 보이면,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 자꾸 오타래. 굳게 유지하다. 선수의 스포츠 기술의 향상만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돕자. 전인적 성장은 뭔데? 지, 덕, 체. 아이고, 왜 글씨가 안 써지냐? 여기는 완전히 나갔군요, 센서가. 지덕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체육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이 아닌 거예요. 문제 잘 보세요, 문제. 책임감 가지자. 창의적 사고는 뭐지?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를 가지자. 이거는 교재에 없었는데? 이거 틀린 거구나. 스포츠맨십을 가지자. 맞구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승리만 추구하다. 맹목적이라는 건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고 승리만 추구하자는 거거든. 이건 말이 안 되네. 답이 두 개네. 이러지 맙시다. 네, 창의적 사고라는 건 뭐 새로운 그 훈련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고. 그런데 아까 나왔던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답은 예여야죠. 네,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와 인성의 교육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의 인성을 기른다라는 건 교육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교육학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원래 체육 활동이나 무예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건 교육의 목적은 아니었고 무예 혹은 신체의 단련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교육적 목적으로 바뀐 건 개화기 때 고종이라는 임금이 교육 입국조서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4년에 한국체육사에서 그 고종의 입국조서, 교육 입국조서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거기에 그 고종이 세 가지를 키우라고 했어요. 삼양. 덕을 키우고 지를 키우고 체를 키우라 그랬는데 그 순서가 뭐게라는 이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 막 만든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덕체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인성의 교육, 지덕체를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스포츠는 인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정직, 공정, 성실, 최선, 협동, 존중 이런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익히고요. 그걸 실천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얘가 교정의 역할도 해요. 교정. 뭐냐면 폭행, 폭언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교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불량배였다면서요. 싸움박질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 괜찮은 스승을 만나서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배우면서 인성이 많이 개선된 거라면서요. 응? 자, 이처럼 스포츠는 신체를 사용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을 가르치는 최고의 어떤 교사의 역할 혹은 체험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좋은 스포츠의 기능을 학생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애기들 신났네요. 되게 재밌게 놀고 있네요. 네. 싸울 것 같지 않고요. 그죠? 이렇게 서로 웃고 신나게 즐기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협동도 경쟁도 함께 습득하게 되는 거죠. 자, 어린이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포츠 영재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얘네들의 인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능력 같은 것들이 약화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해결할까, 의 문제를 살짝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린이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스포츠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훈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도요, 농구, 그 다음에 축구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볍게 운동의 개념으로, 건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선수를 만들겠다, 유소년 축구 선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엔 이 선수들에게 폭력적인 훈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애기들이 스포츠는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린 선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계속 나올 거야. 어린 선수에 대한 보호 방안, 운동과 공부 병행하자. 앞에서부터 학생 선수 때부터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훈련 과정에서 스포츠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하자.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기초기술의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자. 기초기술만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고급 기술 말고. 왜냐하면 고급 기술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특성인데, 어린 나이에는 다른 나라와 겨루었을 때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 밀려요. 그게 공부에서도 그래요.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모여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보고 그러는 대회들이 있는데, 그 대회에서 한국 아이들이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요. 어린 시절엔. 근데 학력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진다, 점수가.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면 수학 실력이 굉장히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만 시킨단 말이에요. 입시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만 개발해 주는 거지. 그걸 이제 발달시키는 거지.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실력의 차이가 이렇게 역전되거든.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엔 기초기술만 하자.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배웠다면서요. 양발 다 쓰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체벌 등의 폭력적인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옆에 뭐 사회적 인성이 뭐야, 도덕적 인성이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사회적 인성이라는 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인성이니까, 뭐 팀워크라든가 아니면 충성, 희생,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리고 도덕적 인성이라는 건 개인의 도덕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개인이 가져야 되는 품성. 그래서 뭐 정직, 정의, 연민,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 인성이래요.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학교 체육의 인성적 교육의 가치인데, 애기들 되게 밝죠? 그죠? 되게 신났어, 애기들이. 왜 이런 아이들이 크면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사나워질까요? 이때는 안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딸을 유치원을 보냈는데 저희 딸이 사회성이 그렇게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를 인형이라 그랬어요. 이뻐서 인형이 아니라 인형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자폐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살짝 그걸 걱정하고 의심했는데, 근데 우리랑 있을 때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폐 아니다. 얘는 그냥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애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까지 가진 않았죠. 그리고 그 말이 맞았죠. 학년이 올라가니까 애가 괜찮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시끄러워 막. 근데 요맘때에 애가 내성적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애가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아주 밝고 쾌활한 아이가 하나 있었고, 걔가 얘를 손잡고 다니면서 꼭 언니처럼 얘를 이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 때문에 좀 좋아졌어요. 애가 인성이, 사회성도 좋아지고. 근데 그런 관계를 학교 체육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관계를 학교 체육이 만들어줄 수 있다. 자, 학교 체육. 그러면 이제 스포츠가 추구하는 명예라든가 페어플레이라든가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스포츠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하면서 바로 그 스포츠 활동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학생의 정서, 능력, 인지 능력, 사회성 뭐 등등등이 다 발달하게 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체육 활동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시수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냐 체육을. 저희 땐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체육의 교육적 효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죠. 학교 체육 활동을 해서 스포츠맨십을 습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도덕성이 발달해.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 그 다음에 팀의 전략 같은 걸 습득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 네. 스포츠 교육학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그러면 공 하나 주고 무조건 차게 했는데, 요즘은 다양한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런 교육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전술 게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전술 게임 모형. 그러니까 이건 스포츠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스포츠 종목이 가진 그 전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 전략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목적 자체가 이 전략적 사고의 발달,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있어요. 그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략적 사고라든가 창의, 그리고 비판적 사고 등이 함께 발달할 수 있더라. 왜일까? 전략적 사고라는 건 스포츠의 전략이나 전술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항상 있는 전술이나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건 어떤 행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에 대한 판단 능력, 성찰의 능력도 생긴다는 거지. 학교 체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 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렇게 같이 웃고 즐기면서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요맘때는 입시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죠? 입시에 매달려서 애들이 살이 디릭디릭 찌기 시작하고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얼굴이 하얗지 않고 까맣게 타 있고, 아니면 몸매가 좋아, 이뻐, 남자애들도. 그런 경우에는 걔는 공부 안 하고 노네라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증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에요. 대한민국 학교 교육은요, 입시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입시 중심.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은 대학 입시 경쟁으로 변질되었고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의 문화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이런 현실에서 스포츠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대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에요. 좋은 얘기 다 써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건.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지. 우리 학교 문화에, 학교 체육 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승리지상주의야. 뭐, 그리고 선수와 일반 학생 간의 불평등이 있어. 그리고 뭐 차별의 문제가 있고, 위계가 있고, 뭐 등등등. 그런데 그런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려면 그러면 스포츠가 어떻게 해야 돼? 자, 페어플레이 가르치면 돼. 페어플레이. 그래서 바람직한 인성교육 시켜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정서들, 이거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리고 팀플레이 같은 것, 그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협동 정신을 습득하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가면 되지. 이거 말고도 막 그 학교 문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을 한 100가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상식으로. 모든 과목에서 30%는 상식의 문제라고 그랬죠. 점수 주자 문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보면 되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13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이래. 뭐래?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재. 그리고 대책이래. 그랬을 때 폭력의 예방이에요. 폭력의 예방,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만 생각하면 되지. 나 이거 모르는데 큰일 났다 이럴 필요도 없지. 자, 폭력을 행했던 지도자는 현장에서 배제시킨다. 어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학원 운영하면서 폭력 행사했던 학원이나 학원장은요, 그 학원 문 닫아야 돼요. 다시는 그거 못해요. 그 다음에 선수 지도의 우수 모델을 확산시키자. 네, 선수 잘 가르친 모델을 확산하자요. 그 다음에 문제 잘 봐야 돼요. 폭력 가해냐 피해냐를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가해는 때린 놈인데 걔를 왜 보호해? 걔는 처벌해야지. 걔를 왜 지원해? 처벌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 운동부를 정착시키자는 해당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니까 지워야죠. 그럼 답이 3번이지? 자, 여기는 지금 7강은요, 외울 거 따로 없고요. 이렇게 상식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풀면 끝나요. 하나만. 단원기출문제에서 4번을 골라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공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상식에 가까운 일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봅시다. 민감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존엄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자율이란 단어가 보이고 우월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뜻은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분한테는 어렵다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창의하거나 뭐 이런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런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교재에 없는데 막 교재에서 한 개도 안 나오는데 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극을 크게 받았던 것만 기억해서 이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건데 이런 문제 하나만 기억해. 그래서 교재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게 교재에 실을 만한 내용인지.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걸 고르라는데 스포츠 윤리 교육의 목적이요. 스포츠 윤리를 왜 가르쳐? 스포츠인의 도덕적 땡땡을 길러내려고 그래요. 도덕적 땡땡을. 근데 이 도덕적 땡땡이란 도덕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뭔가 위계라든가 아니면 억압, 이 강압, 이런 것에서 독립해서 혼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그 능력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기다 써놓으면 되잖아. 이 도덕적인, 여기에 도덕적 민감성, 민감성을 길러준다가 맞을까요? 도덕적 존엄성을 길러준다가 맞겠어요? 존엄은 일단 안 맞겠지, 그지? 도덕적 자율성을 길러준다? 이거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도덕적 우월성을 길러준다라고요. 우월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도덕적 민감과 도덕적 자율성이 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감이 맞아요? 자율이 맞아요?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요즘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거,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알아요? 너무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잖아. 근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는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 응? 그 사회적 문화나 관습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야 섹시한데 뭐 이런 거.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초보 강사일 때 대형 학원에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어린 여선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랑 옷이 똑같은데? 어제 밤에 집에 안 들어갔네? 뭐 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아무렇게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여선생은 그냥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어제 집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 얘기는 마치 여자는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란한 거야.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온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인데 성적 인식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자는 개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민감성이란 말도 많이 들어. 그러면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민감하자? 예민하게 반응해주자?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감이란 말보다는 자율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지. 요거 때문에.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 문제를 공부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민감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율이란 말은 이런 뜻이고 존엄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어떤 단어가 여기 문장에 가장 매칭이 잘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답을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7강의 내용까지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큰 덩어리를 끝냈습니다. 스포츠 윤리학을 끝냈는데 스포츠 윤리학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1, 2강, 4강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주요한 개념들 꼭 기억하세요. 거기가 어렵게 나와. 그 다음에 특히나 1강, 2강 여기를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다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문제에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생하셨고 8강으로 넘어가는데 8강은 정말 한 30분 분량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15분 분량.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